가끔 단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단 하루 만에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시장 중 하나가 어떻게 발칵 뒤집혔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3.285%. 이건 그냥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거대한 경고등.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던 일본 채권 시장에 닥친 패닉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9월 8일에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을 말 그대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조용하던 시장에 갑자기 불이 붙은 걸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텐데요. 놀랍게도 그 원인은 금융시장이 아니라 정치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네, 시장을 뒤흔든 진원지는 월가 같은 금융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바로 총리 관저에서 나온 단 하나의 발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9월 7일이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갑자기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장은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속도입니다. 7월 선거 패배로 시작된 정치적 위기가 불과 2달 만에 총리 사임으로 이어졌고요. 그 발표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그렇게 안정적이던 채권 시장이 말 그대로 불타오른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연쇄 반응이었죠. 그렇다면 왜 총리 한 명의 사임이 이렇게까지 큰 충격을 준 걸까요? 그건 바로 이시바 총리가 재정 매파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신용카드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깐깐한 부모님 같은 존재였다고 할까요? 그의 존재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우리는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강력한 안정 신호였거든요. 그런 그가 갑자기 떠나버리니 거대한 권력 공백과 함께 엄청난 불확실성이 시장을 덮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권력의 공백은 오래가지 않죠. 이시바 총리가 떠난 자리를 놓고 곧바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흥미로운 건 경제를 살릴 해법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2명의 유력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구도를 보면 일본이 정말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걸 알 수 있죠. 막대한 돈을 풀어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큰 정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개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작은 정부의 길을 갈 것인가, 그야말로 철학의 대결인 셈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요, 두 선두주자의 경쟁은 그야말로 초박빙입니다.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어서 누가 이길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죠. 이건 그냥 정치인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일본 경제의 미래 방향 길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카이치 사나의 후보를 보면요, 아베 전 총리의 계보를 잇는 강경 보수파로 분류됩니다. 이 후보의 핵심 전략은 공격적인 재정 지출, 그러니까 돈을 팍팍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겁니다. 당의 핵심 지지층과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는 다들 아시는 유명한 전 총리의 아들이죠. 그래서 인지도가 아주 높고요. 이 후보는 좀 더 개혁 지향적이고 신중한 재정 운용을 강조합니다. 당내 온건파와 중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치적 대결이 시장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투자자들은 지금 정말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 경제의 미래가, 그리고 자신들의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표를 보면 두 후보의 차이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후보가 당선되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어요. 일명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설탕 효과 같은 거죠. 반면에 고이즈미 후보의 접근법은 좀 더 신중하고 안정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덜 자극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이 경선에서 이기던 차기 총리는 피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돈을 더 풀어라는 엄청난 압박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바클레이즈 같은 곳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 이기든 장기 금리가 오르는 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집권 연정이 의회 과반을 잃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려 해도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야당이 한 목소리로 뭘 요구하고 있냐 하면 바로 돈을 더 풀라는 겁니다. 현금도 나눠주고 세금도 깎아주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총리가 되든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입니다. 234.9%. 이게 일본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이미 주요 경제대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죠. 비유하자면 이미 등에 엄청난 짐을 지고 출발선에 서 있는데 주변에서는 모두 더 빨리 달리라고 소리치는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상 최대의 빚더미 위에서 돈을 더 쓰라는 엄청난 압박까지 받는 상황. 과연 일본의 다음 리더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고 섬세한 경제적 줄타기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